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급제 소방직 한국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3조 근현대사, 개항과 근대국가 수립운동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근현대사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좀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근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국내의 역사보다는 외세, 즉 해외의 여건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국내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외세의 압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현대사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근대사에서는 그 시대의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했는데, 물론 그 체제가 여기서도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지만, 접근 방법 자체가 외세의 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무엇인가? 그 결론도 다 알잖아요. 1910년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집권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전에 봤습니다만 세도 정치 시작했죠. 세도 정치가 역동적인 그러한 경제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주도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집권층, 그 집권층들도 워낙 외세의 압력이 세고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눈을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집권층은 개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개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들 집권층은 개화를 라는 방법을 이제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지금 그 이전에 세도 정치 시기에 밀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경제에 저항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생각은 다르죠. 이런 위기에 있어서 또 다른 해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의 사상, 동학이죠. 백성들은 동학이다. 그럼 동학의 핵심은 뭐예요? 반봉건, 반외세 또는 반침략 그러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봉건주, 조선왕조의 봉건주 것을 개혁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신문지 철폐 같은 거. 대외적으로는 이 외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권층 말고 어쨌든 신분제 사회니까 전체적인 유생층이 있을 거예요. 유생층. 양반 유생층입니다. 양반. 이들은 어쨌든 요즘으로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예요. 제외시킬 수 없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이러한 외세의 대응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간다. 이들의 논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들과는 담을 쌓고 우리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개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개화 반대를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정척사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결국은 핵심적인 계층 셋이 이와 같은 대응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가 되지 못하죠. 네. 이들이 하나가 됐더라면 어떤 식으로는 하나가 돼서 그게 하다못해 개와 반대인 유생층으로 하나가 돼서 뭉쳤더라면 끝까지 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화를 스무스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동학처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하나가 안 됐어. 어쨌든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일단 무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집권층입니다.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책을 마련하잖아요. 국왕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는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집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개화정책의 흐름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중심에다 놓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동학은 어떻게 백성은 어떻게 대항하고 유생층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 시기를 정리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권층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집권층의 노력에 에피소드적 인물이 등장해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죠. 개화를 주장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대원군의 등장인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고 이걸 따로 좀 다뤄봐야 되죠. 대원군은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왕권을 강화한다. 대내적으로 왕권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수교를 거부하죠.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원군을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3쪽의 상황이고요. 외세 침략 접근과 개항입니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시기 국내외 정세. 국내적으로는 아까도 봤습니다만 세도 정치가 있었고 삼정이 문란되었으며 전국적 농민봉기가 일어난다. 국외적으로는요, 제국지 열강의 침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한국 사람들도 이건 좀 알아야 돼. 일단 청나라는 1942년 난징조약을 체결했어요. 아편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과 근대적 조약을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 일본도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서 문호를 열 수밖에 없었고, 역시 불평등 조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만주 지역의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한 게 1860입니다. 청으로부터 이 지역을 받는데요.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라면 아무리 바보래도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거를. 그리고 거기 위기의식의 고조 이렇게 됐죠. 이양선이 출몰하고 국내에선 천주교가 확산되고 서양 상품이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 로드 아머스토가 도입부터 시작해서 아편전쟁 얘기했는데 흥선 대원군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권합니다. 1863년, 73년. 그러니까 대원군은 63에서 73, 10년간 집권하는 거죠. 자, 그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내부적으로는 왕권 강화, 대내적으로는 수교 거부죠. 자, 개혁 목표,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중요한 건 전제 왕권입니다. 전제 왕권. 그러니까 전제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 그 얘기 무슨 의미예요? 전제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는. 이런 개화적인 입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죠. 당시 세도 정치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군사의 분리, 즉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라고 조선 후기에 이제 더 강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에는 아주 중심 기구였다는데 비변사 폐지하고요.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킵니다. 의정부 제도로 다시 돌아갔고, 그다음 이제 삼군부 군사 최고 기구 삼군부인데 이것도 부활했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났으면 우리가 이제 법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죠. 예. 그다음에 영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속대전이 있었죠.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과 육전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뒤로 오면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의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아까 대원군 했는데 이 대원군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근데 왕의 아버지죠. 예, 왕의 아버지인데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종친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친부. 종친부는 말 그대로 왕의 후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구인데 그 종친부의 정일품 벼슬을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에게 주는 벼슬이고요. 그 종친부도 다 품계가 있다니까요. 일반 관리들 품계 있듯이 종친부 품계 따로 있습니다. 내명부 품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조선왕조에는 대원군이 한 3명 있죠. 일단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입니다. 선조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조가 왕이 됐을 때 덕흥대원군은 죽었고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종의 아버지를 전계대원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계군은 당연히 철종이 왕이 됐을 때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대원군은 살아있는 대원군이었죠.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고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당시 이제 붕당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서원을 철폐하는데요. 붕당 근거지인 서원을 1인 1원의 원칙으로 600개가 넘었던 서원 중에 47개만 남겨 철폐했는데 철폐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다 뽀개고요. 다 뽀개가지고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고 심한 경우는 연못을 파가지고 아예 다시 못 짓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원래대로는 47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서원 지금 다시 복원한 것은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서원 철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자꾸 서원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무슨 직접 유학을 가리킨다든가 그럼 난 찬성해요. 애들 데려다 가리키기도 하고 숙식도 하고 그럼 좋은데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만드는 건 나는 좀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송시월의 유지로 세워진 만동묘. 이 만동묘는 화양서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충북 괴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동묘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신종을 모시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신선하게 조선의 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 명나라의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런 명나라 마지막 황제에게 보답한다는 의미인데 이것마저도 철폐를 함으로써 유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받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만약 공자의 환생이라 있다 하더라도 공자가 와서 이런 짓을 해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흥선대원군의 아주 결기 있는 모습이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개혁을 하죠. 그 다음 페이지. 전정, 군정, 황국인데 그 중에서도 군정, 호포제는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양반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 재정의 문제 그리고 평민의 부담 증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벼슬에 나간 사람을 빼고 모두 군포를 걷게 되는 이걸 호포법이라고 하죠.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만은 호포제를 실시하고서 납부인이 거의 한 70%가 넘는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그런데 이제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득공이라고 하는 발해고를 썼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유득공이 폐허가 된 경복궁에서 놀던 이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조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목조는 다 나갔고, 이렇게 사람들의 출입을 좀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도 유지는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초창기의 모든 국민들은 매우 지질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전부 지질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60% 이상 지었을 때 뼈대를 거의 완성했을 때 불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 못 지어야 되는데 대원군은 또 지어 이렇게 된 거지. 대원군은 불 났어도 다시 짓자 이렇게 된 거지. 그때부터 돈이 부족하니까 사대문 통행세, 그 다음에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건데 이게 진짜 원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당백전, 상평통보보다 가치가 100배지만 함유된 구리의 양은 절반
100배지만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경복궁이 이제 불이 나서 다시 자재를 모아놨는데 그 자재도 불탑니다. 2번 불이 나요. 그런데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성이 자자했죠. 이게 경복궁 중건입니다. 개혁의 한계 볼까요? 왕권 강화를 통한 양반 중심의 봉건체제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대 사회를 지향한 개혁은 아니었다. 그게 그 얘기죠. 하지만 대원군은 결국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소로 인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으로써 10년 만에 하야하고 말죠. 이게 대원군의 하야가 되는데 사실 요새 와서 생각해 보면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이렇게 우리는 나쁜 걸로 알고 자꾸 이렇게 가리기가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나쁜 걸까요? 지금 경복궁 일제가 거의 70%를 훼손시켜 놨어요. 그걸 지난 30년까지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2030년까지 복원을 계속 해놔도 절반 이상을 복원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길로 다 들어가고요. 다 훼손이 됐어요. 만약에 그거를 이 사람이 안 했더라면 그 경복궁 토에다 일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파트를 질 수도 있어요. 우리 한복판에 공중 화장실을 질 수도 있고요. 참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타당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부터 가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안 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고생을 우리가 했습니까? 조상들이 했지. 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일단 병인박해가 있어 1860년 프랑스를 이용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병인박해 한 7,000명 이상이 죽은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병인박해의 결과가 병인양인데 그 병인양을 나기 전에 먼저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요. 이 배는 미국산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국토지리를 좀 공부하고 왔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6월달 장마철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는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지지만 불과 며칠 지나면 물이 싹 빠지는 이른바 하상계수가 높은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 큰 강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통상을 요구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줬어요. 뭐 돼지고기 80근을 줬나 그래요. 뭐 이것저것 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 가두고 린치를 가고 총격을 가고 하다 보니 평양 박규수, 다시 평양 감사 박규수와 평양 군민들이 불태웁니다. 근데 그것도 웃겨요. 이건 동력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증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쫓아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강이 매일 넓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물이 줄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타게 된 거예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인양요죠. 아까 봤던 병인박해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이죠.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한성근, 양원수의 분전으로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외교장관 문서를 약탈했다. 밑에 지도 보시면 거기 양원수의 활약이 보이고 있거든요. 강화도 남쪽입니다. 지금 양원수. 한성근은 강화도가 아니에요. 한성근은 저 김포 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0여 명을 사상한 걸로 나오는데 정확한 사료가 없어요. 프랑스군에 대한. 어쨌든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밝힌 자료 보니까 이 양원수 부대가 말 그대로요, 이 도하를 해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가면서 외교장관 문서를 약탈했다고 하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는데 이건 좀 에피소드적 사건이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도굴을 시도했고
실패했으며 남영군의 묘까지 길을 안내한 사람은 역시 천주교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회적 분위기가 아주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책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상이죠. 미국 빼고 오고 있었다. 미 함대 로저스 사령관의 콜로라도가 강화도를 공격하는데, 자 이때 신미양요 때 싸웠던 사람 어제현 장군이죠. 신미양요 많이 얘기하는데 어제현 장군, 뭐 장군이라기보다는 뭐 중군, 지금 뭐 육군 중령 정도 되나요? 거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거기 광성보 전투 있잖아요. 광성보, 어제현의 분전, 광성보의 위치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곳에서 조선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미군은 2명이 사망합니다. 장교 1명과 사병 1명이 사망하는데 우리나라는 300여 명 이상이 죽죠. 무기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의 포는 쇳덩어리잖아요. 그냥 뻥 하고선. 당시 이제 미국 배들은 그 화포, 이 포가 자결탄이죠. 이렇게 떨어지면 팍 터지는 폭탄이기, 오늘날의 근대적 폭탄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군은 이때 올 때요. 미군은 그 제한전쟁, 48시간 제한전쟁을 염두에다 두고 그런 작전 계획으로 옵니다. 그래서 광성보를 하고 원래는 상륙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상륙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미군이 철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도 상당히 놀래긴 하죠. 갑자기 이렇게 조선군이 이렇게 철저히 싸운다는 사실에 되게 놀랬고요. 용감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자, 그래서 대원군이 그때 세운 게 척합이죠. 오른쪽에 나오죠. 예. 서양 오랑캐가 침범한 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의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내용을 갖다가 세워서 이제 척합, 이 척합이가 세워질 때까지가 흥선대원군의 절정기죠. 절정기. 예. 그러나 바로 실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종임금이 30살이 넘었고, 죄송합니다. 20세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민씨가 상당히 또 이런데 그 정치에 관여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원군은 하야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는 개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 이런다 해서 강화도 조약으로 예. 개항이죠. 1876년 개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 좀 알아요. 거긴 안 나왔는데 우리 요 앞에서 실학자 배웠잖아요. 실학자들이 누가 북학파에 있었죠? 이 북학파들이 이때쯤 와서 통상개화론을 주장합니다. 아까 봤던 박규수 같은 사람이죠? 박규수 같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상개화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내부에 이미 있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통상개화론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일본이 등장함으로써 개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개항의 배경은, 자, 흥선대원군은 하야합니다. 민씨가 집권했고요. 그 다음에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같은 통상개화론자가 등장합니다. 박규수는 박전의 손자고요. 오경석은 통역관이죠. 그런데 이 오경석, 그 병인양요 때 이 오경석이 중국에서 정보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제언을 하냐면요. 저들이 장기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티면 이긴다라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요. 오경석입니다. 자, 일본의 개방 의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서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론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한번 보죠. 1868년 6월 28일 일본에서 조선으로 왕정 복구의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1868년 12월 19일 조선 동네에 일본 사절단이 도착하여 가직원 외교문서의 등본을 조선 측에 전달합니다. 즉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고 천황 중심이 되니까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문서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집권하에 조선 측은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직과 호칭을 바꿨다. 즉, 그 대표 자체가 이름이 온 사절 이름의 관직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이 준 도서관이 일본 정부가 만든 도장을 사용했고,
황제, 황상 같은 중국 천자문에 쓸 수 있는 용어를 좀 들여서 이 서계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조공무역 때는 일본국 무슨 왕전하라고 썼거든요. 군전하. 그러니까 당시 그 일본의 그 막부의 책임자 쇼군을 전하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국왕과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천황의 이름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계 사건이에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분개합니다. 무시됐다 그래가지고 조선을 정벌하자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걸 정한론이라고 그래요. 정한론. 조선의 정벌. 당시 이제 일본은요, 이 정한론으로 이제 쫙 이제 시끌시끌했는데, 당시 일본의 그 정한론자인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쿠보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선을 정벌해서 조선을 이길 수는 있지만 조선 뒤에는 청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한론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정한론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조선을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둘이 권력 투쟁을 했는데 사이고가 패함으로써 정한론은 사그러들고 외교적 방법으로 개항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포함액을 썼던 거예요. 그게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라는 배를 보내요.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구실이죠. 그 밑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20일 이곳에 정체를 할 수 있는 군함이 접근하였다. 음료수를 찾는 곳으로 보트에서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이 제지명령 듣지 않고 함부로 접근하자 이곳을 지키던 조선군 포대에서 사격을 하였다. 군함에서도 곧바로 조선군 포대를 향해 대포를 응사했다. 조선군의 포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군함에서 내려 조선군 대포 수십 개와 소총 등 다수의 무기를 탈취한 후에 철수했다. 자, 이들이 바로 일본 운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대적 조약을 맺을 것이냐로 우리나라를 압박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때 전쟁을 할 것인가 심각히 고민했지만 전쟁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상계엄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156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자, 이 근대식 조약은 뭐 조약문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중요한 조약이나 내용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에 기출문제에서도 어쨌든 사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유리했다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낮았다 하더라도. 자, 강화도 조약 한번 볼까요? 뭐 성격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제1관 조선은 자주구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으며 그 다음에 부산에 두 곳을 개방한다. 그 다음에 7관 해안을 측량한다. 불평등하죠.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 요소입니다. 10관에 보면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조선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 모두 조선이 문제가 돼도 일본이 관원이 심판한다. 이걸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항상 부속조약을 맺죠. 그 부속조약을 조일수호조교 부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일수호조교에 대한 부록이 또 만들어지고요. 조일수호조교 그 무역규칙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데 부록에 의하면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과 개항장에서의 거류지 무역이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평등한데 일본 화폐가 이용된다는 게. 근데 더 가관인 건 조일무역 규칙의 내용이에요.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별표 3개 하십시오.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이 됩니다. 일본이 미국과 미일 합친조약을 맺을 때 그리고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1858년에 맺을 때 협정관세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맺으려면 협정을 맺어야 돼요. 관세 자주권의 박탈인데요. 그 협정관세를 맺자고 해놓고서 자기네들은 그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무관세를 주장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상품이 물밀듯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것도 관세 없이 간다는 얘기죠. 일본의 쌀값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쌀을 사가는 즉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자, 이런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중들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는 1884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개정을 볼까요? 방공령은 1개월 사전 예고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협정관세로 이제 무관세가 아니라 협정관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는 최애국 조항을 또 부과하죠. 자, 이렇게 개정은 되지만 여전히 불평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 있는 부속조약의 조일수호조규에서의 무역 규칙에 있어서 무관세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 조일통상장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개정함으로써 협정관세는 됐지만 불평등을 없애지는 못했다. 최혜국 조항도 나중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거기 나왔네요. 조일수호 통상조약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과의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과 함께 우리가 미국과의 조약이 됐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죠.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조약인데 또한 불평등한 조약이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미소 통상조약인데요. 이 조미소 조약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근현대사를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대원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집권층은 이미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개화라는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쭉 가는가를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유생층의 개화 반대와 백성대의 동학의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